자, 들어오세요. 자, 오랜만에 또 여기로 복귀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는 딱 이 시간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월수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때까지 보고요. 제가 딴 얘기 안 하고 집중적으로 이 내용만 얘기해서 1시간 안에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세균과 바이러스의 유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세균과 바이러스 유전. 이걸로 해서 사실은 기본적인 유전 파트가 다 끝나게 돼요. 자, 세균의 모습이죠. 세균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접합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접합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후 보겠지만 세균과 세균이 서로 그 유전 물질을 교환하는, 교환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과정이긴 하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굉장히 많은 종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 상당수가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피해를 미치고 있죠. 사람이 죽어가는 거의 한 3분의 1 또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바로 이런 세균성 질환 또 바이러스성 질환 때문에 죽어갑니다. 매우 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세균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유전학적으로 뭐 세균도 모두 다 그냥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걔들도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의 차이를 나타내요. 다만 세균 같은 경우에는 해플로이드이기 때문에 디플로이드처럼 이렇게 그 우열 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플로이드 때문에 해플로이드가 그대로 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기엔 조금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균은 대다수가 이제 무성 생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균들이 유전적으로 다양한 이유는 유전자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유전자, 세균에서 존재하는 이런 유전자 전달 메커니즘 여러 가지 살펴보고요. 또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우리 세균이 갖고 있던 유전자에 매핑을 했습니다. 유전자의 순서들을 결정하는 과정들을 했는데 어떤 원리로 그것들을 진행했는지 이번 시간 살펴볼 거예요. 자, 세균에서 유전자 전달하는 여러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접합이에요.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세균과 세균이 선모라고 하는 파일라스, 선모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어져서 서로 물리적으로 접촉해-가지고 유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스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세균과 세균 사이에 그 유전자 전달을 매개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덕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형질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과정인데요. 이 경우는 세균이 직접 자기 주변에 있는 주변 환경에 있는 DNA를 이렇게 업테이크하는 그런 과정들 되겠어요. 이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에 대해서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컨주게이션은 말 그대로 얘와 얘를 물리적으로 연결한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가 전달되는 과정. 그 다음에 트랜스덕션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전자가 전달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바깥쪽에 떨어진 DNA를 얘가 냉큼 업테이크하는 과정.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과정, 접합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접합이라는 과정은 자, 이게 이제 그 유전자가 세균 사이에서 이제 전달되는 과정들을 밝혀냈는데요. 러더버그와 테이텀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대장균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대장균의 형질이 변하는 걸 발견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변하지? 궁금해했었죠. 그 과정들을 밝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접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대장균 잘 아시죠? 우리가 이콜라이라고 하고요. 이콜라이의 속명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짧게 그냥 이콜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점콜라이. 자, 이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샅샅이 우리 사람들에서 연구가 된 그런 세균이 되겠죠. 자, 여기에 생소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옥소트롭과 프로토트롭이 나오는데요. 자, 옥소트롭은 영양 요구 균이에요. 영양 요구 세균. 그러니까 영양을 필요로 하는 거죠. 특정 영양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밑에 프로토트롭은 원영양 세균이 되겠습니다. 원영양은 최소배지라고 불리는 정말 세균이 자라는데 정말 얘들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최소
정말 기본적인 것만 들어있는 그런 배지에서도 잘 자라는 애들을 우리가 프로토트롭이라고 하고요. 옥소트롭은 그런 유전자 중에 일부가 돌연변이를 갖거나 아니면 일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해당 유전자와 관련된 영양분들, 영양소들을 공급해줘야 되는 애들을 우리가 옥소트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옥소트롭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 보니까 어떤 옥소트롭이 있었냐면 어떤 그 균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마이너스, 맷 마이너스, 트레오닌 플러스, 유신 플러스, 티아민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라고 하는 얘기는 해당 대사를 할 수가 없는, 해당 물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스스로. 최소 배지에서 이 물질들을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바이오라고 써있는 바이오틴, 그 다음에 메타이오닌은 직접 집어넣어주는, 그러니까 그 배지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 균주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봤던 이 옥소트롭 두 번째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이 두 개가 플러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영양소들을 집어넣은 배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옥소트롭에 대해서. 이 옥소트롭을 적절하게 잘 이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미니멀 미디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최소한의 배지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미니멀 그 최소 배지에는 이 지금 여기 5가지 물질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플러스 5가지가 다 플러스가 된 아까 얘기한 프로토트롭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배지에서 잘 살아갑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자, 아까 봤던 두 가지 균주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습니다. 각각 마이너스가 된 쪽이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 둘을 섞어가지고 지금 가운데 시험관 같은 경우에 둘을 섞어가지고 키웠는데 아래는 지금 세 개는 다 최소 배지거든요. 최소 배지니까 얘랑 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 균주를 섞어 놓은 가운데 시험관에서 여기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부 콜로니가 살아납니다. 자, 콜로니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세균들, 이 콜로니를 구성한 이 세균 개체들은 어때요? 이 5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다 플러스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들이 서로가 부족한 이런 유전자들을 채웠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유전 물질이 전달됐을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바이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채워가지고 전체가 다 플러스가 된, 즉 프로토트롭이 된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스레오닌, 류신, 티아민들을 채워가지고 얘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만 가지고는 뭐 어느 쪽으로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쵸? 그냥 이 결과는 둘 중에 어느 균주가 그거를 형성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스라고 하는, 버나드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행한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은 그러면 이런 어떤 유전자의 어떤 전달 과정이 과연 얘들이 접촉해서 된 것이냐, 아니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놨습니다. 유튜브랑 똑같아요, 발음이. 자, U자형 관에 시험관에 놓고요. 그 가운데는 이 막이 있어요. 이 막인데 세균은 통과하지 못하고요. DNA와 같은 작은 물질들은 통과시킬 수 있는 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막을 두고 이 각각의 균주, 2개의 균주를 키웠어요. 그리고 자, 만약에 얘들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죠. 우리가 치면 DNA 같은 것들을 서로 주고 받아가지고 각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들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얘 전부 다 미니멀 미디어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멀리 떨어진 이들 사이에서의 유전 물질의 전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이 이제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되게 된 거예요. 직접 세포와 세포가 접촉을 해가지고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과정, 이게 바로 컨주게이션입니다. 자, 컨주게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플라스미드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F팩터라고 하는, F인자라고 하는 플라스미드가 존재하죠. 자, 이 F인자의 F는 퍼틸리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F팩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F팩터 안에 유전자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선모 있죠?
물리적인 접촉을 만들어주는 관 이걸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그쪽으로 복사해서 집어넣는 그런 관련된 여러 유전자들을 갖고 있는 플라스미드예요. 그러니까 F팩터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F 플러스 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팩터가 없는 세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은 F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F 플러스는 F 마이너스를 인식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이 선모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연결한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전달해주는.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F 팩터 안에는 상대방이 F 마이너스인 걸 인지하고 또 거기에 인지한 다음에 그런 이 선모를 연결하고 그다음 자기 유전자를 건네주는 이런 과정들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들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에펙터 유전자의 지금 이 에펙터의 그 구조를 보게 되게 되면요. 자, ORIT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오리진 오브 트랜스퍼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전달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에펙터 안에 여러 유전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 중에 이제 트라라고 써 있는 유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컨주게이션을 위해서 트랜스퍼, 유전자 트랜스퍼하기에 관련된 여러 유전자들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선모, 이 섹스파일러스, 이 성선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셀로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서로 접촉하게 되고 그 안에 통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DNA가 갈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컨주게이션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느냐?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F 플러스 셀이 F 마이너스 셀을 인지한 다음에 성선모를 연결했습니다. 자, 이거는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커플링 팩터라고 하는 다른 단백질이 이 성선모 근처에 이 세포 안쪽에 존재하는 걸 보이시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자, 여기 지금 이 F 팩터가 그 F 인자가 여기 지금 이중가닥 DNA예요. 그러면 하나의 가닥 아까 우리 T를 봤었죠? 오리진 오브 트랜스퍼. 오리진 오브 트랜스퍼 부위가 잘려 나갑니다. 무엇에 의해서? 릴렉소좀이라고 불리는 트라 유전자들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트라 유전자들의 컴플렉스가 모여가지고 이 릴렉소좀이 우리 T를 잘라요. 한 가닥에 우리 T를 잘라가지고 쭉 끌어와요. 쭉 끌어오는데 아무데로 갈 수는 없죠. 바로 여기에 보이는 커플링 팩터 있는 쪽으로 얘들이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커플링 팩터는 야, 여기야, 여기 너 넘어갈 곳, 구멍이 여기 있어라고 알려주는 곳이에요. 자, 커플링 팩터와 릴렉소좀이 결합을 하게 되면요, 다른 릴렉소좀의 다른 단백질은 다 떨어져 나가고요, 릴렉세이즈만 남아서 릴렉세이즈와 이 한 가닥의 DNA가 상대방의 F-셀로 들어가게 돼요. 자, F-셀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자, 싱글 스트랜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저쪽도 싱글 스트랜드가 남게 되죠. 그러면 싱글 스트랜드 남은 거는 알아서 자기가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더블 스트랜드가 되고요. 넘어온 것은 아까 봤던 릴렉세이즈라고 하는 호르몬 효소 하나가 남아 있었죠. 이 릴렉세이즈가 끝에 넘어온 나머지 끝 부분과 이 아까 첫 부분을 서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연결된 싱글 스트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더블 스트랜드 DNA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F 플러스 셀에서 자, F 마이너스 셀로 갔으니까 F 마이너스 셀이 이제는 F 플러스 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F 인자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플라스미드, 지금 F 인자를 봤는데 F 인자는 되게 독특한 플라스미드고요. 사실 플라스미드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플라스미드는 원래 갖고 있던 크로모소말 DNA 외에 좀 그것과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플라스미드 DNA는 세균과 세균 사이를 오갈 수가 있어요. 잘하면 오갈 수 있고 F 인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성선모를 만든다는 점에서 좀 특이하긴 한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플라스미드는요, 자, 보통은 이런 원형인 모양이고요. 일부는 그 선형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생물 세계에 워낙 예외가 많기 때문에 세균하고 효모, 단세포성 진핵생물이죠. 이런 그룹에서 플라스미드가 알려져 있어요. 몇천 베이스에서 50만 베이스까지 크기는 굉장히 다양한 편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유전자 하나부터 수백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F 팩터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F 팩터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원래 그러니까 숙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세균에 원래 갖고 있던 염색체가 있죠. 크로모소말 DNA. 여기에 자기가 끼어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흡사 뒤에 보면 바이러스의 그 용언처럼 바이러스 중에는 이제 바이러스 들어가서 숙주 크로모솜에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플라스미드를 우리가 에피솜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F인자 같은 경우에는 에피솜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플라스미드를 여러 가지 걔들이 갖고 있던 유전자를 이용해서 특성을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플라스미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F인자 같은 경우에는 퍼틸리티 플라스미드. 왜? 얘들은 컨주게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퍼틸리티 플라스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지스턴스 팩터 같은 경우에는 자, R은 여기서 어떤 항생제 내성을 의미하죠. 레지스턴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항생제를 분해하거나 항생제 출입을 차단하는 어떤 효소들을 갖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레지스턴스 팩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미드 어떤 특정 물질을 대사할 수 있는 대사 효소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데그레티브 플라스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 플라스미드는 콜리신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다른 세균을 죽이는 그런 어떤 물질들인데요. 이걸 갖고 있는 경우에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세균에 적은 세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에 적은 세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입안에도 수많은 세균들이 존재하죠. 르탄수균 같은 세균들이 있는데요. 이런 세균은 다른 세균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침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애들 물리쳐줍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세균이 다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요소들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플라스미드에 담겨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성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세균들은 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숙주 개체를 굉장히 괴롭게 하거나 죽게 만들 수 있는 독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독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플라스미드도 있습니다. 자, 이제 컨주게이션을 이용해서 과연 우리가 이 세균의 크로모소말 DNA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HFR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HFR 스트레인은 여기서 HFR은 High Frequency of Recombination의 약자입니다. 자, 카발리스포르자 되게 유명한 학자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이 1950년대 뭘 발견했냐면 자, 대장균이 자기 대장균 유전자를 상대방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균주를 찾아낸 거예요. 이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봤던 F인자 있죠? 그 F인자가 끼어 들어간 애들이에요. F인자 에피솜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피솜이니까 숙주 크로모소말 DNA에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걸 우리가 HFR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HFR 그러면은 원래 F인자는 성선모를 만들어서 자기가 건너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게 끼어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면 끼어 들어갔으면은 자기만 스스로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때 옆에 숙주 DNA를 같이 끌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숙주 DNA가 상대방으로 넘어가니까 이쪽 세포에 있던 숙주 DNA가 저쪽에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F인자는 자기가 가려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숙주 DNA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HFR의 역할이고요. 이 HFR을 이용해서 DNA 매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일부 F 프라임 팩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F 프라임 팩터는 뭐냐면요. F 팩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에피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는데 나올 때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고요. 숙주 DNA 일부를 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간 상태죠? 여기 지금 F인자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간 상태예요. 자, 그런데 나올 때 깨끗하게 자기만 빨간색만 빠져나오지 않고요. 숙주 DNA에 있는 일부 여기 보면 프로 플러스와 락 플러스 유전자를 갖고 끌고 나옵니다. 이 경우는 F인자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해요. 이미 좀 F인자랑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F 프라임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라임 인자는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HFR 셀이 있는 경우 제가 아까 잠시 설명했지만 이 경우 똑같이 컨주게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까와 상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자, 여기 끼어 들어가 있죠? 똑같이 지금 성선모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프로 플러스 락 플러스가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 균주와 해서 이 균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아까 옥스트롭 있었죠? 영양 요구 세균, 영양 요구 균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유전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굉장히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굴렸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오리지널 트랜스퍼가 있겠죠? 거기 잘려가지고 쭉 끌고 넘어가는데 자, 얘가 이제 들어가죠.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얘가 자기 먼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중간 부분부터 들어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희한하게 중간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이 나머지 끝부분까지 다 들어가야 전체 이 카피가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보통 2시간 정도가 걸려요. 많은 시간이죠. 근데 성선모 유지 시간은 보통 2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다 끊겨요. 보통은. 가다 끊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들어가다 끊기니까 지금 HFRCL 지금 짧게 끊기는 경우는 보시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다가 일부만 들어간 거죠. 일부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일부만 들어가서 여기 지금 락 플러스만 좀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락 플러스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 이제 숙주 크로모즘이 이제 락 플러스 프로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가 되겠고요. 많은 시간을 주게 된다고 하면 2시간 다 주게 되면 얘가 다 끌고 들어와요. 다 끌고 들어오니까 원래 숙주에 있는 락과 프로를 다 바꿔가지고 락 플러스 프로 플러스 유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2시간까지 다 이 성선모 유지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가다가 끊깁니다. 학자들이 끊긴다는 데 주목을 했어요. 아 들어가다가 끊기지? 그러면 들어가다 내가 인위적으로 끊어놓으면 인위적으로 5분,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얘를 막 흔들어가지고 끊어놓으면은 들어간 유전자들이 이제 차례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해가지고 그럼 얘들의 유전자 순서를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하게 됩니다. 머리 참 좋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interrupted mat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F 플러스 셀, HFR 셀하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셀을 서로 붙여놔요. 물론 이 사람들은 HFR 셀에 그런 그 영향 요구 균주, 그 다음에 HF 마이너스 셀의 영향 요구 균주를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맞춰놓고 얘에서 여기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들어가는지 나중에 영향 요구 그 플레이팅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 무슨 어떤 뭐 바이오 마이너스였는데 바이오 플러스 바뀌었다. 그러면 바이오 플러스가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따져가지고 유전자들이 들어가는 순서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수많은 이제 그런 영양 요구 관련된 유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그 중에는 직접 진짜 영양 요구 관련된 스테로인이나 류신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자이드 같은 독성 화학 물질에 센서티브하냐, 리지스턴스하냐 그런 어떤 대립 유전자들도 존재하고요. T1 파지에 대해서 센서티브하냐, 리지스턴스하냐. T1 파지, 여러분 파지 아시죠? 예를 들어 센서티브한 경우에는 T1 파지에 감염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리지스턴스 같은 경우는 T1 파지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자, 락 플러스 가이 플러스.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전달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후로 전달되는. 왜냐면 이걸 넣어준 이유는 뭐냐면 스트랩토마이신을 센시티브한 것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이 보내는 애들이고 아마 내가 레지스턴스 갖고 있는 게 수용하는 리시피언트 셀 같은 경우 레지스턴스 갖고 있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리시피언트 셀 F-가 있죠. 얘는 이거랑 정반대예요. 스트랩토마이신은 얘는 R이에요 대신. 스트랩토마이신이 R이라는 얘기는 얘 둘을 섞어줬잖아요 지금. 깔았어요. 플레이트 위에 깔았는데 얘들이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죽는 애들이. 그래서 스트랩토마이신을 그 안에 배지에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이 주는 세포 같은 경우는 다 죽이고요. 받는 세포들만 살려요. 받는 세포들만. 자, 이 과정을 하는데 시간 간격으로 흔들어줍니다. 자, 그림으로 보고 볼게요. 자, 두 세균을 섞어주고요. 시간 간격으로 흔들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주게 되면 아까 이어졌던 성선모가 인위적으로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 그래서 그 과정들 세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면 둘을 섞어놓으면은 HFR 셀에서 F- 셀로 이렇게 성선모가 연결되죠.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흔들어서 끊어놓는 거예요. 흔들어서 끊으면 자 이제 넘어가는 과정 흔들어서 끊으면 이제 얘들을 어디에 자 여기 미디어에 키우는데 이 미디어에다가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아까 얘기한 스트랩토마이신이 들어있어요. 스트랩토마이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주는 세포와 여기 받는 세포가 있는데 주는 세포의 스트랩토마이신은 안 들어가요 이쪽에. 받는 세포는 스트랩토마이신 레지스턴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다 죽어요 지금. 얘는 필요가 없어 우리가. 왜? 얘가 바뀐 형질만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 죽이고요. 그럼 여기에 살아남은 콜로니는 뭐예요? 순전히 리시피언트 셀만 살아남아요.
받는 세포들만 살아남고, 자 이거를 추가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들어갔을까 궁금해하면서 이 배지 안에다가 에자이드라든지 T1 파즈라든지 갈락토스, 락토스 넣어가지고 키워요. 네,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이게 그 다음에 무슨 유전자가 들어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이 개념도만 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저 과정을 얼마나 많이 했을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 생물학자들 다른 모든 학문에 비해서 가장 인내심이 뛰어나다고 봐요. 저는 정말 저 과정은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야만 이것들을 얻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과정들 공부할 때 되게 넘기잖아요, 그죠? 아이고 짜증나, 막 공부하기도 싫어, 막 이러 하는데 그건 이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위대한 업적들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결과를 보게 되죠. 자 5분이었을 때,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것들 표현이 나타나는 건 다 세포를 키워봐서 얻은 것들이에요 지금. 자 5분이었을 때는 없다가 10분 정도 되니까 자 쓰레오닌 류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HFR 셀이 들어갈 때 쓰레오닌 류신이 먼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얘들이 거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더 줘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순서대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넣은 거죠. 자 넣고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쓰레오닌 류신 다음에 그 아자이드 S가 그 다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톤 S, 락 플러스, 갈 플러스가 순서대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는 알았어. 그럼 순서를 알았으면 거리를 알고 싶어요. 얘들 사이에. 거리는 아무래도 얘들이 들어간 시간 간격과 비례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컨주게이션 통해 가지고 매핑을 했잖아요. 이 매핑했을 때 거리는 우리가 앞에서 이 이배체 세포의 그 메이팅을 통해서 얻은 거리, 그때 센티몰간 같은 단위를 썼었잖아요. 그것과는 달라요. 이 경우에는 이 거리를 시간 간격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시간 간격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걸 봐서 그러니까 순서는 대략 짐작을 했어요. 이 순서도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얘들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거리 얼마냐 보았더니 이제 자, 보통은 이제 이 시간 간격을 한다고 얘기했고요.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100분을 전체 이콜라이 크로모솜 한 개에 100분 정도를 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면 100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려진 그건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100이 시작된 부분이 100이자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거리가 바로 이만큼의 거리를, 이 거리 비례해서 얘들 유전자의 위치가 그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거리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명히 얘들이 우리 지금 관찰점들은 이렇게 지금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타난 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들이 처음 들어간 시간이 얘들의 거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추세선을 그렸어요.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 우리 관찰점들 있죠? 이 빨간색, 파란색 관찰점이 있죠? 그러면 이 관찰점으로부터 이 extrapolate, 우리가 이걸 외삽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외삽. 가다가 이 추세선으로 해가지고 이게 x축과 만나는 시간을 계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빨간색 유전자는 16분, 자 파란색 유전자는 25분이에요. 그러면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는 몇 분이에요? 9분이 되겠죠? 자, 그렇죠? 9분. 9분만큼 두 유전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게 최종적으로 이거는 직접 들어간 시간, 처음 들어간 걸 우리가 카운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삽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덕션입니다. 형질 도입, 트랜스덕션. 이 형질 도입 같은 경우에는 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대장균 연구를 했으니까 대장균이 갖고 대장균을 숙주라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박테리오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균을 숙주라는 이 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파지들이 존재해요. 대장균은 P1 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P22 파지가 이제 존재하는데 이 파지들은 그건 바이러스는 그렇죠. 들어가서 숙주 세포를 죽여요. 터뜨리고 나옵니다. 자,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자 바이러스가 숙주 안으로 들어가요. 숙주 안으로 들어가서 이 P1 파지나 P22 파지 같은 애들은요 숙주랑 같이 살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들어가면 바로 숙주의 모든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자기를 증식합니다. 자기의 DNA를 증식하고 자기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결국 숙주의 DNA는 다 조각조각 내고요. 자기의 DNA를 그 바이러스 파티클 안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이 딸 바이러스들을 만들죠. 숙주를 터뜨리고 나와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지금 혼란스럽죠. 자기 DNA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숙주의 DNA를 집어넣는 바이러스들이 존재합니다. 보면 여기 지금 히스티딘 플러스가 표시되어 있었죠. 히스 플러스가 있는데 실수로 이제 여기 어떤 바이러스 파티클은 히스 플러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바이러스를 그 다음에 또 세균한테 감염시켜요. 그러면 어떤 바이러스들은 똑같이 이것들 죽이는 애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바이러스는 얘는 바이러스 여기 원래 바이러스 DNA 상당수를 잃어버렸죠. 대신 히스 플러스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들어가면 숙주를 죽이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히스 플러스를 숙주에 있는 히스 마이너스랑 교체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식.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낸 거죠. 이거는 바이러스가 이 유전자를 갖다 주는구나. 이 트랜스덕션을 발견하고 이 유전자를 갖다 주는 과정을 이용해서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매핑하는 것을. 그래서 보통 이 매핑하는 데 있어서 이콜라이에 있는 P1 파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이콜라이 크로모즘의 약 2에서 2.5%를 자기 그 바이러스 파티클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22 파지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를 약 1%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얘가 한 50개치만 있으면 전체 이콜라이 크로모즘을 다 담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럼 들어가요. 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코트랜스덕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코트랜스덕션이 뭐냐면 아까 유전자들이 촘촘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균 유전자 특성 아시죠? 세균은 인트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non-coding 리전 별로 없기 때문에 유전자들이 촘촘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P1 파지가 집어넣을 때 2에서 2.5%만 이 안에도 여러 유전자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들 여러 개가 한꺼번에 같이 트랜스덕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코트랜스덕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코트랜스덕션 현상을 이용해서 근접한 유전자들이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 멀리 떨어진 애들이 둘이 우리 힘 잡아서 손 잡아서 같이 들어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크로모소말 DNA에서 인접한 이 DNA 두 유전자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게 되면 어떤 유전자들이 서로 가깝게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알게닌 플러스 메타이오닌 스트랩토마이신 센서티브 마이너스 레지스턴스 이 두 스트레인을 가지고 또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도너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너셀에서 이제 P1 파지를 이용해서 얘를 막 잘라내겠죠. 잘라내가지고 쭉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갖고 들어가죠. 자, 이 중에는 이제 대다수는 자기 바이러스의 DNA를 갖고 있겠지만 일부는 이 숙주의 DNA를 갖고 들어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바이러스 파티클 중에. 자, 이것들을 다른 리시피언트 셀에 있는 용액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들이 이 안에 침투를 하겠죠. 대다수는 이제 죽을 거예요. 이 안에서 터져가지고 없어져요. 근데 일부는 들어갔더니 어때요? 알기닌이나 이제 메타일 자기가 갖고 있던 저쪽 숙주에 있던 걸 집어넣어가지고 바꿔줄 수가 있겠죠. 바꿔줍니다. 자, 바꿔주기 때문에 들어있어요. 자, 이것들을 꺼내서 여기에 까는데 여기에 스트랩토마이신이 들어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도너 DNA가 그러니까 이 아까 봤던 여기 들어있던 애들은 스트랩토 센시티브예요. 혹시나 여기 이것들이 이제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다 없애버리고요. 자, 스트랩토마이신 레지스턴스 갖고 있는 이 리시피언트 DNA R만 가지고 있는 애들만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요. 자, 여기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것들을 여기에 스트랩토마이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는 이제 메타이오닌도 같이 들어있어요. 메사이온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მეტ 플러스 셀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알기닌이 이제 안 들어있는 알기닌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배지에다가 그러니까 키워요. 알기닌이 안 들어있는 알기닌이 안 들어있는 배지에 키우면 알기닌 플러스 되는 애들만 살아남죠. 제가 설명을 거꾸로 했네요. 여기에 메사이온이 안 들어있고요. 메사이온이 안 들어있으니까 메사이온 플러스 되는 애들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알기닌이 안 들어있는 배지에 키워서 알기닌 플러스 되는 애들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콜로닌 형성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메사이온 플러스 알기닌 플러스 이런 애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카운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50콜로니였었는데 50콜로니 전체를 따가지고 그 다음에 알기닌 그 마이너스 베이지에다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개의 콜로니가 사느냐 봤더니 50개 중에 이제 50개 중에 이제
21개만 이제 산 것이죠. 전체 21개만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50개 중에 21개니까 0.42만 알기닌과 메타이온이 같이 코트랜스덕션에서 들어온 애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지금 돼 있는 것들. 그러니까 0.42, 42%만 얘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럼 나머지 50% 이 메사이온 같은 경우에 이게 들어 있는 애들이 여기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42%만 알기닌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58%는 알기닌이 안 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 유전자의 코트랜스포션 지금 봤던 0.42 계산했잖아. 그 0.42라는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0.42는 1 마이너스 L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 파티클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양이에요. 전체. 예를 들어 이제 이콜라에 약 2%에서 2.5% 집어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 L이 2가 됩니다. 그러면 D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 분으로 생성된 거리가 나와요. 우리가 이걸 알고 L을 알기 때문에 D를 구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D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그 값을 가지고 D를 계산하게 되면 0.42가 1-2분의 D의 3승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약 한 0.5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0.5분. 굉장히 그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움을 알 수 있겠죠? 0.5분이라고 하면 30초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아까 봤던 메사이온과 알게닌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봤던 지금 트랜스덕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핑을 하고 아까 봤던 그 컨주게이션 통해서 매핑을 했는데 트랜스덕션 통해서 매핑한 거는 바이러스 파티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2%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은 긴 걸 볼 수 없어요. 대신 촘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짧게 들어간 대신에 아까 봤던 그 컨주게이션 통해서 매핑한 거는 굉장히 길게 우리가 시간을 간격을 길게 두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두 개를 조합하게 된다고 하면요. 촘촘하게 우리가 세균의 DNA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제 세 번 그 다음 단계가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리피스가 1928년도에 폐렴 구균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폐렴 구균에 R형과 S형이 있다는 거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죠? 생명과학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건데요. R형이 죽여요? S형이 죽여요? S형이 죽여요. 그죠? S형은 콜로니 키우게 되면 얘들의 주변이 그 콜로니 주변이 동그래요.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스무드해서 거기서 S가 나오고요. R형균은 러프예요. 그래서 R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콜로니의 모양이 R형하고 S형이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R형 S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예를 들어 죽은 S랑 가열해서 죽인 S랑 살아있는 R을 섞었더니 그 중에 R 중 일부가 S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 실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R의 그 콜로니 모양에서 S의 콜로니 모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폼이 바뀌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근데 뭐 변형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형질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DNA를 얘가 업테이크 해가지고 자기의 DNA와 바꿔치기 하는 걸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세균들, 많은 세균들, 토양이라든지 물에 사는 세균들은요. 토양이나 물속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죽었기 때문에 분해되고 죽기 때문에 그들의 분해되면서 나온 DNA들이 떠다녀요. 그리고 세균들은 얘들의 생존 전략일 수도 있어. 그런 DNA를 빨아들입니다. 자기가.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유전자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생존 전략일 수도 있는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인데요. 우리는 인위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메이션 실험을 나중에 하게 될 수 있겠지만 그 트랜스포메이션 실험은 인위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그냥 대장균 세포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느냐? 여러분 화장실에서 채취한 대장균 세포는 아무 쓸모가 없고요. 보통은 상업적으로 파는 대장균 세포가 있습니다. 그 상업적으로 파는 대장균 세포는요. 유전자들도 다 조작이 돼 있어요. 우리가 플라스미드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그럼 플라스미드랑 얘랑 짝이 맞도록 다 유전자들도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의 디테일하게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자, 그렇게 유전적으로 조작되어 있고 그 다음에 DNA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즉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세포 벽을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컴피턴트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피턴트가 귀찮으니까 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컴피턴트 셀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보통은 열 충격을 가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면 세포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컴피턴트 셀들은 주변에 있는 DNA를 싹 받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 트랜스포메이션은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자, 보통 이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은요. 자, 지금 이 라이신이 이제 여기서는 일종의 마커로 쓰였습니다. 라이신 부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외부의 DNA 조각들은 조각조각 나 있죠. 보통 환경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자, 조각조각 나 있는데 자, 이 조각을 리셉터가 인지를 해요. 리셉터가 인지를 해가지고 하는데 리셉터가 인지를 해서 보통은 이 잘라버리고요. 잘라버리고 일부 이 잘라버린 DNA 이중 가닥 중에 한 가닥도 잘라버려요. 그래서 싱글 스트랜드만 남깁니다. 싱글 스트랜드를 이 받아들여요. 통로를 통해 가지고 통로를 통해서 들여보내죠. 자, 들여보내면 이 조각이 뻘쭘하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조각들은요 그냥 이 상태에 있으면 부셔져요. 여기에 있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이나 이런 것들 다 부셔요. 외부에 들어온 조각들은. 그래서 후다닥 자기랑 상동이 부분에 가서 매칭이 됩니다. 매칭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라이신 마이너스와 라이신 플러스가 여기서 이제 헤테로 디플렉스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 헤테로 디플렉스를 형성하면 분명히 시퀀스가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요, 이 안에 들어있던 얘들의 수선기구, 리페어 메커니즘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부위에서 한쪽 부위를 랜덤하게 잘라요. 안 맞는 부분 잘라내고 상대방으로 그거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라이신 마이너스로 복구가 될 수도 있고요. 라이신 플러스로 복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플러스로 복구가 됐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 라이신 플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라이신 마이너스에서 라이신 플러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DNA 조각들은 원래 그 세균에 없는 조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몰로거스한 리전이 없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끼어 들어가요. 숙주 그 염색체에 끼어 들어가서 그냥 삐대고 들어가서 자기의 것도 유전자가 되는데 이 경우는 non homologous recombination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비록 작지만 걔들이 수많은 다른 유전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번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세균과 세균 사이에서 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는 세균 대변에 기특해 막 박수 쳐주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세균들을 없애고 싶은데 예를 들어 우리 의학적으로 그 나쁜 애들 있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킨다는 이런 세균들을 없애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라는 걸 쓰죠. 항생제를 쓰는데 항생제에 곧 내성을 갖게 돼요. 이 세균들은 나눔의 정신이 철저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자기 같은 종한테만 아까 얘기한 그 리지스탄스 플라스미드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서로 종이 달라도 그것들을 서로 잘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 수많은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되는 그런 좀 괴물 같은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플라스미드가 왔다 갔다, DNA 조각이 왔다 갔다. 아까 봤던 컨주게이션,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덕션 이런 것들 동시대에 있는 세포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 수평적으로 일어난다 해서 우리가 호라이즌탈 진 트랜스퍼,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유전자 전달은 아까 봤던 그런 메커니즘에 일어나는 거고요. 수직적 유전자 전달은 부모 자식 간에 유전자가 전달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버티컬 진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괴물 같은 세균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타피노코커스 오리스가 뭐냐면 이게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우리우스는 이게 금을 뜻해요. 금, 여러분. 금의 그 학명이 AU죠.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AU. 원래 그래서 금색 포도상 구균이 돼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죠. 황색. 그래서 황색 포도상 구균을 얘기합니다. 자, 이 황색 포도상 구균하면 우리 피부에 염증들을 일으키는 그런 애들이 되겠어요. 수술하게 되면
피부를 통해서 이런 그 수술 부위를 통해서 많은 그 세균들이 들어오는데 황색 포도상 부균도 들어옵니다. 얘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 완전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수술하게 되면 항생제를 투여를 해요. 얘들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얘들이 습득력이 정말 좋아요. 호라이즌 트랜스퍼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최후의 항생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메티실린이라고 불리는 항생제, 또 항생제 처음 만든 페니실린, 이런 것들에 다 내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내성균을 우리가 멀사라고 부릅니다. MRSA. 그래서 메티실린 레지스탄트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앞에 MRSA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멀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슈퍼박테리아죠. 모든 내성, 다제 내성균이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리 면역 체계가 얘들을 제거해 주길 바라야 되죠. 항생제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 세균들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쭉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굉장히 말을 빨리 하고 6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바이러스인데요. 지금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담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중에 흡연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농작물로서는 매우 중요한 애들이 되겠어요. 또 바이러스 연구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초의 바이러스가 바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예요. 최초로 발견한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기여한 바 크죠. 자, 먼저 이제 바이러스의 어떤 구조라든지 걔들의 유전적 그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러스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정의라기보다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일단 살아있지 않는 입자들 되겠죠. 단백질과 핵산이 결합되어 있는. 가끔은 핵산 외에도 지질도 들어있습니다. 인지질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자, 이렇게 살아있지는 않는 그런 어떤 입자 형식이 이걸 취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많은 질병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요즘 많죠. 사실 질병과 관련 없는 바이러스도 천지죠.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의 기원을 굉장히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가능성 있는 그 얘기가 뭐냐면 보통 다른 생물이 갖고 있던 어떤 유전 물질들이 그냥 독립돼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워낙 얘들이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생물에서 나왔는지 파악할 수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핵산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RNA도 있을 거고요, DNA도 있을 거고요. 또는 싱글 스트랜드 RNA, DNA, 싱글 스트랜드, 더블 스트랜드 RNA, DNA. 굉장히 다양한 핵산 형태가 존재하죠. 보통은 이 핵산 형태를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캐리엇, 프로캐리엇 모두 다 바이러스를 감염되는데 프로캐리엇을 감염시키는,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박테리오파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바이러스는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은 숙주의 범위가 다양한 애들도 있고 좁은 숙주를 가진 애들도 있어요. 자,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아까 얘기를 뭐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담배만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150여 종의 식물 종들을 감염시킵니다. 그런 경우는 숙주가 굉장히 다양하죠. 하지만 일부 바이러스들은 특정 숙주, 특정 세균, 특정 그 조직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들도 존재해요. 자,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구조는 심플하다고만 할 수 있는데 캡시드라고 불리는 단백질 껍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바이럴 엠빌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바이럴 엠빌럽 같은 경우에는 세포 막성분이에요. 세포 막성분. 이런 성분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HIV 같은 이런 레트로바이러스들은 이런 바이럴 엠빌럽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놈이 차이가 있겠죠. DNA냐, RNA냐, 싱글 스트랜드냐, 더블 스트랜드냐 이런 어떤 차이들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레인지 디퍼런스에 보게 되면 굉장히 광역의 그런 애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150여 종에 되는 수많은 식물 종들을 감염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인플루엔자가 감염되면요, 얘들이 뭐 여기 피부에 인플루엔자에서 염증 생겼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폐 조직만 감염시켜요. 그래서 폐에서 아주 심각한 염증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 그 호스트 레인지가 있게 되겠고요. 구조적으로도 매우 다양합니다. 크기도 다양하고요.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죠. 캡시드를 보게 되면 캡시드의 단위체를 우리가 캡소모라고 하는데 이 캡소모들이 모여가지고 캡시드를 형성하는데 구조도 굉장히 희한한 것들 많습니다. 뭐
그냥 이런 막대기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육면체, 뭐 정이십면체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바이럴 엔벨럽들을 갖고 있고요. 일부는 단백질들 겉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파이크 앤 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삐쭉 튀어나오는 거나 뒤에 끝에 뭉툭하게 생긴 것들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이런 단백질들의 기능은 자기가 감염시켜야 될 숙주 세포를 인식할 때 이용을 많이 합니다. 지놈 같은 경우는 DNA냐 RNA냐 더블 스트랜드냐 싱글 스트랜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지놈 사이즈도 수천 베이스에서 수십만, 10만 베이스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수많은 여러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종류들, 얘들의 숙주가 무엇이고 숙주한테 어떤 일을 일으키고 걔들의 핵산이 어떤 종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렇게 생겼어요. 길쭉한 막대 모양이죠. 캡시드들이 캡소머가 모여가지고 캡시드 형성하는 길쭉한 막대 모양의 캡소머가 나선형으로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대 모양이 되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가 들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데노 바이러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면 되게 잘 알려져 있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캡소머가 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겉에 튀어나와 있는 단백질 노브가 들어있죠. 이렇게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 얘는 더블 스트랜드 DNA 핵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인플루엔자는 RNA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자, 밖에 보게 되면 바이럴 엔빌롭을 가지고 있죠. 바이럴 엔빌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캡시드 바깥에 막성분의 엔빌롭이 있고요.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는 많이 익숙한 박테리움 파지의 모습이 되겠어요. T4 파지가 되겠어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도대체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 질을 떨어뜨리죠. 일단 담배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담배가 싱그러운 초록색이 되어야 되는데 얘들이 얼룩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기들이 죽이는 어떤 세포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궁금해했던 건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이 사람들이 이제 RNA를 처리했을 때 그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랑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데 그러면 단백질이 그러니까 이 표현,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표현을 만들어내는 게 이 핵산이냐 아니면 얘들이 단백질이냐 이런 것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일반적인 야생형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하고요. 그 다음에 HR 뮤탄트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 이 뮤탄트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어떤 형태냐면은 일반적인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이렇게 얼룩을 만드는데 얘들 같은 경우 인맥을 중심으로 이렇게 괴사를 일으켜요. 이렇게 보면 패턴이 다르죠? 그죠? 패턴이 다른데 그럼 뮤탄트와 이거를 이제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뭘 해주냐면 얘 같은 경우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RNA만 뮤탄트 와일드 타입이고요. 얘들 겉에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 단백질을 쓴 거예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 RNA에 와일드 타입 단백질을 캡시드를 써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얘가 일으키는 증상이 예를 들어 위에 이 단백질 있지요. 현재 이 단백질이 예를 들어 얘가 지금 돌연변이 단백질 껍데기 갖고 있으면 돌연변이 표현형을 많이 나타낸다 얘가. 그러면 이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얘를 처리했는데 와일드 타입의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와일드 타입 RNA에 의한 어떤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들이 한번 확인했습니다. 뒤바꿔서 했는데 결국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RNA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패턴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얘들 지금 조직을 분쇄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단백질을 바이러스 단백질을 보이게 되니까 와일드 타입 RNA에 들어간 게 와일드 타입 단백질이고 실질적으로 이 단백질이 얘를 죽이는데 들어가서 이 RNA가 RNA에 의해서 만들어진 RNA가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들이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 학자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의 생활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6가지 단계로 보통 이 생활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일단 부착을 해요. 숙주세포를 인식해서 부착을 하고요.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단백질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이 숙주세포 안으로는 자기 유전체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숙주세포 안에 인티그레이션이 되고요.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바이러스 파티클들을 어셈블리를 하게 되고요. 조립하고 그다음에 방출되는 과정을 갖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이클이에요. 먼저 이렇게 부착한 단계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자, 박테리오파지 람다 가지고 박테리오파지 람다랑 HIV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테리오파지 람다가 부착하는 건데 얘들은 파지 DNA가 대장균을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HIV 같은 경우에는 얘들 인식한 세포가 어떤 세포들이죠? 여러분? 헬퍼 T셀 있죠? 헬퍼 T셀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는 인식하는 단백질들이 존재해요. 자, 인식을 했어요. 자, 첫 번째 부착을 하고 그 다음 들어가야 되겠죠? 자,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 파티클이 남아있고요. 그 DNA만 척추세포 안으로 집어넣는데요. HI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HIV 같은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럴 엔빌롭이 있다고 그랬죠? 이 바이럴 엔빌롭이 세포 막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붙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막과 막이 붙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과 막이 붙으면 이 막 융합되면서 이 안에 내용물을 아무도 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 안에 들었던 바이러스 핵산뿐만 아니라 이 핵산을 둘러싸여 있는 캡시드도 같이 이 경우는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다시 들어갔어요. 이 안에서 물론 분해가 되죠. 이렇게 들어가서 분해가 되는데 보통 그 HIV 같은 레트로바이러스는요. 캡시드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RNA와 같이 더불어 들어있는 효소가 뭐가 있냐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가 존재합니다. 역전사 효소가 있죠? 역전사 효소랑 같이 들어와요. 역전사 효소가 하는 역할 뭐죠? 여러분? 역전사 효소는 이 싱글 스트랜드 RNA 이 지놈을 더블 스트랜드 DNA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일단 싱글 스트랜드 DNA를 합성하고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이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이 싱글 스트랜드 DNA에 대해서 더블 스트랜드 DNA를 만들 수 있고 숙주세포의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해가지고 더블 스트랜드 DNA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더블 스트랜드 DNA를 만들고 얘 람다 파지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그 자체 그대로 인테그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숙주세포 안으로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도 더블 스트랜드 DNA 만들면 숙주 유전차 안에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인테그레이즈에 의해서. 그러면은 각각 얘를 우리가 프로파지라고 하고요. 얘는 프로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테그레이션 된 상태를 프로파지, 파지인 경우는 프로파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인 경우는 우리가 프로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각각 인테그레이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럴 파티클을 만들어야 되겠죠. 바이러스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얘는 이제 여기 지금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유전자가 들어갔으니까 RNA 전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 RNA를 만들죠. 바이러스 RNA를 만들면 이 바이러스 RNA를 주용으로 삼아가지고 단백질들이 합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 RNA가 곧 유전체가 돼요. 얘는 싱글 스트랜드 RNA이기 때문에 유전체가 그렇죠? 네. 그러면 얘들이 막 근처에서 모이게 돼요. 자, 여기에는 이미 만들어진 캡시드 단백질들이 합성돼서 막에 붙어 있게 되겠고요. 그 외에 다른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되죠. 여기서 조립이 되고요. 얘도 여기서 조립이 되죠. 그 다음에 방출하는데, 자, 방출되는 단계는 지금 HIV 같은 경우에는 숙주세포의 세포박을 같이 끌고 나와요. 끌고 나오기 때문에 바이럴 캡시드 바깥에 숙주세포의 이 세포막 성분이 바이럴 엔빌롭으로 따라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엔빌롭을 갖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안에서 조립이 된 다음에 그냥 이것들이 방출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 파지 같은 경우에는 숙주세포를 터뜨리고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죽이진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근데 얘들이 막 계속 빠져나오면 어때요? 결국 숙주세포가 죽게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다 했고요. 우리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싱글 스트랜드 RNA 주전체고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갖고 있어서 RNA를 DNA로 바꿔줍니다. 프로바이러스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똑같은 얘기, 지금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잠복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되면 잠복기라는 게 있죠. HIV에도 감염되면 잠복기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잠복기는 프로파지 또는 프로바이러스 시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잠복기에 바이러스가 그냥 죽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도 계속 자기 그 바이러스 파티클들을 만들어내요. 계속 만들어냅니다.
다만 이제 우리 HIV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세포를 죽이지 않죠. 아까 하나씩 나오게 되면 죽이지 않기 때문에 잠복기 동안에도 바이러스들이 계속 증식이 돼가지고 다른 헬퍼 T셀들을 감염시켜요. 계속. 다만 발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본격적으로 애들이 다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자, 람다 박테리오 파지로 돌아가서 자, 이 박테리오 파지는 두 가지 그 파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건한 파지가 있고 하나는 독성 파지가 있어요. 온건 파지와 독성 파지. 온건 파지는 용원성 주기를 돌아갑니다. 잠복기가 있고요. 용원성 주기를 돌고요. 독성 파지는 바로 용해성 주기를 도는 애들 말해요. 용해성 주기라는 건 뭐냐면 숙주세포 DNA에 끼어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숙주세포를 감염시키면 계속 자기의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터뜨리고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숙주세포를 죽이는 애들이에요. 바로 용해시키는 애들이죠. 하지만 밖에 방금 해봤던 람다 파지 같은 온건 파지들은요. 바로 죽이지 않아요. 숙주세포 안으로 끼어 들어가서 프로파지를 형성합니다. 당장 죽이지는 않죠. 물론 나중에 죽이긴 하지만 프로파지가 돼서 숙주랑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잠복기가 되겠죠. 잠복기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기를 우리가 라이소제닉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원성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원성 주기가 영원히 용원성 주기를 띄진 않아요. 어느 순간 얘들도 용해성 주기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생활사에 띄게 돼요. 그러니까 숙세포 들어서 프로파지로서 살아가는 시기. 어떤 시그널이 주어지게 돼요. 주로 외부 환경적 시그널이 되겠는데 그 시그널이 주어지게 되면 용해성 주기로 들어가지고 숙주세포 터뜨리고 나오는 그런 사이클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들 여러분 인수 공통 질병들 잘 아시죠? 분명히 그 동물한테서는 큰 치명적인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이게 사람한테 오면 아주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메르스, 또 뭐 조류독감, 돼지독감 이런 것들이 그런 게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바이러스, 다른 동물의 어떤 숙주를 삼고 있었는데 이 숙주가 바뀌면서 이렇게 넘어온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새로 생겨나는 그런 바이러스들은 보통은 다른 종에서 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H1N1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우리가 돼지독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돼지독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정말 사람을 많이 죽였나 봐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래서 해마다 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걸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감 바이러스의 모양이 되겠고요. 또 다른 그 이머징 바이러스로는 HIV가 있겠죠. HIV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걔들의 존재가 밝혀진 건 1980년대 초반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죠. 물론 이 중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대부분 80년대생인가요? 여기? 네, 착각했어요. 80년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에이즈가 정말 그 HIV가 떴어요. 그 연구하겠다는 사람 되게 많았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연구비도 많이 투자되고 왜냐면 이게 미국에서 발견되고 미국 사람들이 엄청 감염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HIV가 만성질환병으로 바뀌었죠. 당뇨처럼. 그러니까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 그 HIV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옛날에는 한 가지 약만 처리하다 보니까 이 HIV 바이러스가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가 굉장히 헐렁한 요소예요, 여러분.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가 그 헐렁함 때문에 사실 HIV를 악명을 높게 만들었는데 얘들이 정확하게 A가 오면 T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걸 갖다 붙이죠. 그래서 HIV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 무척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감염시켰다 저 사람 감염되면 들어갈 때 바이러스랑 나올 때 바이러스가 시퀀스가 달라져요. 시퀀스가 다르다는 얘기는 얘들이 만들어내는 바이러스 파티클이 달라진다는 뜻이고요. 바이러스 파티클이 달라지게 되면 기존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항체라든지 T셀 리셉터들이 다 무력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숨바꼭질 하는 거죠.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의 헐렁함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게 얘들을 악명을 높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얘 바이러스 이 HIV의 약을 만들었으면 그 약의 특정 그 얘들 사이클을 맞게끔 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으니까 뭐 항생제 내성균처럼 얘들이 계속 도망 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그냥 약의 종류를
한꺼번에 다 투여하는 거예요. 칵테일로서. 그래서 칵테일 요법을 하게 되니까 바이러스를 제거를 못해도 바이러스 생기면 죽어요. 생기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죽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바이러스 수준을 아주 낮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더 이상 다른 T셀을 감염 못 시킬 정도로 낮게 유지시켜가지고 그냥 HIV로 안 죽고 자기 자연사대로 할 수 있게끔 죽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얘기할 건 다 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어요. 미국만 해도 약 한 5만 5천 명이 매년 다 새로 감염된다고 합니다. 거의 성인 100명당 1명 가까이 HIV 감염돼 있다고 하고요. H 헬퍼티스에 감염시킨 거 제가 얘기를 했었죠. 돌연변이 잘 발생됩니다. HIV 감염된 사람을 발병하게 되면요, 더 이상 헬퍼티셀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기회 감염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감기 걸려도 죽을 수 있고요. 곰팡이 감염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자, HIV가 지금 이 T셀이 있으면 여기 HIV 바이러스 파티클들을 인위적으로 색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